네, 안녕하세요. 저는 잡지사 리빙센스의 심효진 편집장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저희 작가님도 한 번씩 소개해 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문성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준입니다. 네. 네, 저 이번에 하게 될 토크는 아티스트 토크로 리빙센스가 그동안 인터뷰했던 작가님들을 저희가 선별해서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주제는 예술의 풍경이에요. 그래서 오늘 문성식 작가님, 이희준 작가님 모시고 이렇게 진행하게 되었는데, 저희 그 리빙센스가 아트를 주로 많이 다뤄왔다라는 것을 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제가 좀 더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대표 연재 기사가 있는데 오늘은 참석을 못 하셨지만 마크 테토 씨라고 예전에 뭐 비정상회담에 출연하셨던 방송인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한국의 예술을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리빙센스랑 같이 한국의 아티스트를 만나서 인터뷰하는 연재 기사를 오랫동안 하셨어요. 그래서 시작한 지 7년 정도 됐고 그중에 70분들을 만나서 저희가 인터뷰를 했는데 그중에 제가 한 50분을 만나서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화면 보시면은 저희가 만났던 분들 그 인터뷰 기사를 좀 보여드렸는데 그중에서 이런 타이틀을 가지신 분들을 오늘 이 두 분을 모셨습니다. 우선 뭐 타이틀을 보자면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 전시에 최연소 참여하신 작가님, 그다음에 아트페어 오픈런을 유발하는 작가님, 그다음에 대한민국 아트씬이 가장 주목하는 젊은 작가이고 톱스타가 사랑한 예술가, 뭐 미술계의 아이돌 이런 화려한 수식어들을 갖고 계신 두 분을 저희가 선발했어요. 그래서 작가님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저 화면에 계신 분 저희가 예전에 달맞이에 네, 작업실 방문했을 때 찍은 사진. 네. 네, 저는 문성식이고요. 주변을 그리는 작가라고 일단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5년 전에 이제 부산 쪽으로 내려가가지고 지금 작업하고 있는데 이 제가 소개를 하자니 좀 어떤 소개를 좀 저를 뭐라고 소개를 해야 될까요? 어떤 네, 풍경과 뭐 어떤 네, 삶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또 인간에 대한 관심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계에 대한 관심 그런 거를 그리는 작가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림을 그리게 만드는 제일 큰 이제 원동력이랄까 그런 건 이제 제가 한 이제 20년 정도 작가 활동을 한 것 같은데 길다면 길고 이제 짧다면 짧은데 세상이 신기하다라는 그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게 그림을 그리게 되는 제일 큰 동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릴 때는 이제 이런 질문을 받으면은 막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만들어내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그림을 계속 그리면 그릴수록 결국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누구고 이 세상은 뭐고 또 죽는 건 뭐고 이런 근본적인 질문들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할 말이 생기는 그런 작가로 규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네. 지금 부산에서 작업하고 있고요. 예, 그 정도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가님 인터뷰한 거를 화면 한번 보여드리자면 저희도 인터뷰하고 와서 문성식 작가님의 세계는 이상하고 아름답구나. 그래서 기사 제목이 그렇게 네, 그러네요. 나왔고 다음은 작가님의 지나간 예전 그림, 그러니까 작품들 네네. 화풍 한번 보시라고 저희가 화면 마련했고 뭐 네. 저 첫 번째 작품 작업이 네. 이렇게 첫 번째 작품, 두 번째 작품은 제가 22살 그쯤에 그린 건데 대학교 2학년 때 이제 전역하고 되게 그림에
2년 반 동안 그림을 못 그렸으니까 너무 그리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저 때 정말 재밌게 그렸던 것 같아요. 맨 왼쪽 그림이 군대 제대하고 제가 작품으로 소개한 첫 번째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2002년에 저 작품을 이렇게 학교를 다니면서 그린 건데 이렇게 그때 족구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학교 다닐 때. 그래서 이렇게 족구하기 전에 젯소 이렇게 면천에 발라놓고 족구를 하고 와서 뭘 그릴까 하다가 그냥 저희 고향집에 그 옆집 할머니가 이제 할머니랑 할아버지 같이 사시는 이제 집이었는데 할아버지가 어느 날 돌아가시고 혼자 된 할머니가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저희 집이랑도 친하고 그런데 이제 종종 내려가서 보면은 그 밤에 여름밤에 그 TV 불빛이 푸른 불빛이 이렇게 껌뻑껌뻑하는 거를 이제 대학교 때 봤어요. 그래서 그 혼자 된 할머니 옆집 할머니와 그 TV를 위로 삼아서 누워 있는 그 할머니가 마음에 이제 남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뭘 그릴까 이런 생각하다가 그런 기억들에 제가 경험한 인생들, 삶들 이거에서 너무 인상적이었죠. 그게 그러니까 혼자 된 그 과부의 집이라는 제목의 할머니가 혼자 살게 되면서 풀도 많이 나고 집을 잘 못 가꾸어서 이제 그런 외로운 시간을 그린 겁니다. 근데 저게 그냥 불현듯 쑥 그렸어요, 제가. 그래서 저 세밀한데 불현듯 쑥. 예, 저거는 하루 만에 그렸습니다. 진짜? 그날 족구하고 그린 다음에 뭐가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문지로 싸가지고 지하철 타고 집에 가서 완성하고 머리맡에 놔두고 잤어요. 네. 그래서 그게 다 기억이 막 나네요, 저거는. 그래서 네. 제가 되게 좋아하는 작업이고 지금 제 스튜디오에 걸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작업인데 네. 사실 저렇게 잘 안 돼요, 요새는. 저렇게 됐으면 좋겠고 저게 예술인 것 같은 생각이 많죠. 예. 그래서 근데 저렇게 다시 되길 바라고 그러니까 저렇게라는 거는 그냥 의식하지 않고 그냥 살다가 뭘 만나가지고 마음속에 뭐가 자꾸 뭔가 이렇게 걸리적거리는 게 있어가지고 그냥 쑥 그릴 때 제일 잘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네. 제가 내린 결론이에요. 이때까지 하면서 마음을 잡고 뭐 전시가 있어서 뭐 페어가 있어서 이렇게 그리면은요 그게 좀 그렇게 자연스럽진 않은 것 같아서 그 자연스러움을 굉장히 추구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자연스러운 거는 정말 고수가 하는 것 같아요. 예,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그 자연스러운 그 그리기, 그 자연스럽게 사는 거, 그 사는 거 안에서 뭔가 발견하는 거, 그리고 그리는 방법까지도 그냥 이렇게 사심이 없는 상태로 쑥 이렇게 그릴 수 있는 거를 사실 제일 좋아하고 제일 꿈꿉니다, 여전히. 그럼 다음 네. 화풍으로 한번 예. 최근 작업들 작년에 말이 너무 네. 많았습니다. 예. 재작년인가요? 작년. 그래서 이제 개인전 부산에 때. 가면서 제가 좀 사실 작업에 대한 이제 누구나 스트레스는 많을 텐데 제 좀 기질적인 뭐랄까요 좀 딜레마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예민하기도 하고 섬세하기도 한데다가 집착적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 예술가가 보통 그렇잖아요. 근데 그것이 저한테는 사는데 굉장히 힘든 걸림돌이고 반면에 또 그림을 하는 데는 또 어떤 탤런트가 될 수도 있는 이제 그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었어요. 그 작업을 그 전 작업들을 이어나가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근데 그 예술가들이 대체로 그런 게 있긴 있는 것 같아요. 막 대가분들도 그렇고 아주 잘 됐던 시절도 있고 잘 안 돼가지고 막 그러니까 리바이벌 하면서 좀 고생하는 시절도 있고
근데 저는 이제 그때 너무 결벽적으로 그 리바이벌이라든지 막 이런 걸 하면은 안 된다라는 강박과 이상적인 거를 꿈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정신적으로 좀 힘든 상황이 됐고, 그래서 뭔가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 돼서 사실은 좀 서울을 떠나서 좀 이방인적으로 좀 미술을 해봐야겠다 생각했었고요. 그래서 결국은 저런 걸 그리게 되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런 거는 저는 이제 그 그림의 영감을 방법적 영감을 내용적 영감은 제 삶에서 찾는 편이고 방법적 영감을 고전에서 다 찾거든요. 그러니까 고전이라 그러면 다 지나간 옛날 모든 그림들을 보는 걸 좋아하고 또 그것에서 영감을 되게 많이 받는데 이제 저거는 뭐 심플하게 얘기하면은 조선의 그림들 동양화가 가지고 있는 구도적 미학이나 재료적인 미학 뭐 선과 색을 쓰는 거 이런 거를 머릿속에 잔상이 남아 있고 그리고 머터리얼적으로는 이제 서양의 벽화 오래된 벽화에서 좀 영감을 얻어서 그걸 믹스하면은 좀 컨템포러리 하면서도 그냥 느낌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돼가지고 만들게 됐어요. 네. 너무 길게 그래서 안 네, 했어요. 이제까지 문성식 작가님의 지나간 과거부터 지금까지의 화풍을 얘기 들으셨고 이제 아이고 뒤로는 네, 이분입니다. 지금 종이를 열심히 자르고 계신 모습을 사진을 활용했는데 자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작가님. 네, 문성식 작가님 이렇게 소개와 작품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저도 이렇게 계속 심취해가지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약간 까먹기도 했는데요. 네, 저는 이희준이고요. 저는 지금 제가 36, 30대 중반, 36 이제 중반을 넘어서 조금 흘러가고 있는데 제가 2016년에 이제 서울의 어떤 작은 신생 공간에서 이제 첫 개인전을 하고 지금까지 개인전을 이제 뭐 매년이든 2년에 한 번씩이든 이렇게 하려고 꾸준히 해오고 있으면서 레지던시라는 어떤 작가 입주 프로그램 같은 데도 입주를 하면서 계속 작업을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전시라든지 뭐 작가 입주 프로그램이라든지 뭐 어떤 갤러리와의 만남이라든지 관객들과의 만남이라든지 이런 작가로서의 활동을 총체적으로 이제 이어나갈 수 있게 하는 어떤 저의 동기라든지 제가 작가로서 뭔가를 계속적으로 탐구하고 싶어하는 어떤 대상이 되는 거는 제 주변 환경을 둘러싼 어떤 뭐 도시라든지 제가 경험하는 순간들이라든지 그리고 제가 주로 굉장히 관심을 갖고 다루고 있는 회화라는 매체에 대한 관심으로 작업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고요. 사실 많은 작가분들도 이제 자기 주변의 환경들이라든지 어떤 경험에서 자극을 받아서 작업을 시작하게 되고 그런 것처럼 저 또한도 이제 제 주변 가까운 곳부터 시작해서 멀리는 어느 타 지역에 여행을 가서 보는 어떤 순간적인 경험들 이런 것에서도 많이 이제 자극을 받고 작업을 시작하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주로 어떤 그런 자극의 순간이라든지 뭐 흔히 말하는 뭐 영감의 순간이라든지 어떤 경험의 순간들이 오게 되면은 가장 먼저 습관적으로 꺼내는 게 핸드폰이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워낙 이제는 자기가 어떤 대상을 눈으로 보는 것보다 그냥 빨리 핸드폰으로 찍어서 보관하고 싶어하는 욕망들이 굉장히 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저 또한 같은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어떤 좋은 일이라든지 뭐 기억하고 싶다라든지 뭐가 그러면 바로 핸드폰부터 꺼내서 찍는 습관들이 있는데 그 핸드폰 속에 이제 그렇게 쌓여 있던 어떤 데이터들을 이제 어느 날 이렇게 문구러미 보다가 이것들과 또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냥 습관적으로 이렇게 다뤄왔던 뭐 드로잉이든 뭐 그리기든 그런 것들을 이제는 대학 가니까 회화라고 다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떤 회화라는 매체와의 관계 속에서 이 관계는 도대체 어떻게 정의될 수 있고 무엇일까 이런 고민들 많이 하고 있고요. 네. 네.
그래서 저희도 작년 8월에 이희준 작가님 인터뷰를 다뤘더라고요. 그래서 작가님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핸드폰으로 도시를 잘 촬영하시고 도시 다니시다가 일상에서 이제 그 장면을 캡처하셔가지고 작품에 많이 활용을 해오셨는데 저기가 이제 저 작업실 보이는 곳이 저기 금천 레지던시였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네, 전시도 하셨고 그때 그 부산 국제갤러리에서 전시도 하셨고 그래서 저 작가님의 처음 위에서부터 이렇게 아래쪽 순서대로 가는 게 이제 화풍이 바뀐 거예요. 약간 설명 좀 해주세요. 아, 네. 네. 그러니까 초기의 작품들은 오히려 더 약간 더 추상의 미술의 형태에 가까운 작품들이었는데요. 그게 처음에 이제 제가 외국에서 공부를 하다가 이제 한국에 딱 돌아왔을 때 서울에 진입을 해가지고 예전에 이제 제가 살았던 뭐 대학교 앞에 대학가라든지 이런 데를 들어서는 순간 너무 많이 변해 있고 너무 다채로운 색과 불빛으로 이렇게 도시가 정말 찬란하게 살아있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제가 이제 또 공부했던 도시가 가뜩이나 되게 어두침침하고 막 겨울에는 해도 안 뜨고 이런 도시가 어디였죠? 글라스고라고 네. 스코틀랜드의 굉장히 북쪽에 있는 위스키가 유명한 그런 도시였는데 뭔가 그런 공간에 있다가 갑자기 서울에 오니까 서울이 이런 곳이구나. 서울의 특징은 이런 느낌이구나. 수직 수평의 선들도 굉장히 많고 색면들도 굉장히 강한 색면들과 색들이 많고 그래서 당시 이제 무심코 이제 보통 이제 대학원을 갔다 오게 되면은 나는 이런 작업을 해 하고 막 그 대학원에서부터 이어오던 작업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 순간 나는 이런 작업을 새롭게 시작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기존에 하던 것들을 좀 내려놓고 새로 이제 도시의 이미지들을 수집하게 되고 드로잉을 하기 시작해서 저런 작업들을 이제 만들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저기 아래쪽에 보면 이제 이미지들이 네네. 네, 들어가게 근데 되고 이제 저런 다음 것도 볼까요? 네 생면 추상의 이제 작업들을 한 4, 5년 정도 길게 잡아서 한 5, 6년 정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뭔가 이 회화라는 매체 혹은 추상이라는 언어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한계에 대해서 이렇게 스스로가 느끼는 순간들이 오더라고요. 그래갖고 이 매체의 어떤 특질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얘기할 수 있으면서도 그 고유의 성질을 잘 이렇게 사용해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걸 고민하던 시기가 2019년서부터였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는 드로잉 소스로만 사용하던 어떤 사진 이미지를 캔버스 위에 이렇게 초대를 해가지고 그 작업 프로세스를 조금 더 캔버스에 그대로 그냥 차곡차곡 쌓아서 보여주는 방식으로 이제 작업 방법론을 한번 이렇게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네. 그 이후부터는 캔버스가 있고 그 위에 제가 수집한 이미지들이 이제 프린트 돼가지고 붙여져 있고 그 위에 이제 회화의 물성이 올라가게 되는 방법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아까 문성식 작가님 작품이었고 요거는 이희준 작가님 작년 최근 작품인데 그 둘 다 보면은 어떤 공간들을 다루는 것 같은데 되게 스타일은 너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두 분들의 공통점을 보면은 지금 들으셔서 다 아시겠지만 일상의 풍경이라든지 삶의 풍경을 되게 예민하고 섬세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계신데 되게 굉장히 다른 스타일로 담고 계시구나.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게 느껴졌고 그래서 이번 토크의 어떤 주제가 풍경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두 분께 사실 풍경화라는 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트에서 약간 블루오션이 아닌가 모든 작가들이 다 다루고 싶어하는 주제일 텐데 그 두 분께서 어떤 자신만의 어떤 독특한 화풍이라든지 세계관을 확립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인정받고 약간 사랑받는 작가님이 되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두 분께서는 뭔가 일반 사람들, 뭔가 평범한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어떤 세계가 보이시나요? 아마 비슷하게 볼 것 같거든요. 일반 사람들하고. 근데 글쎄 그러니까 이렇게
저도 제 습성을 제가 이렇게 자꾸 곱씹어 봤을 때 좀 이면을 보려고 하는 습성이 많고 본질에 대한 습성. 그러니까 우리는 살다가 죽잖아요. 왜 태어난지 모르고. 그게 제일 저한테 큰 질문이거든요. 사실 죽는 게 제일 문제예요, 저한테는. 그러니까 뭐 사회적인 문제 이런 거 다 별거 아니에요, 저한테는. 예, 그게 제일 궁금한데 결국 제가 모를 텐데 저 밑바닥에 그게 있어요. 제 모든 주제 의식에. 죽으면 어디로 가는 거지? 그 다음에 우리는 어쩌다가 이렇게 생겨났지? 그 마음이 그냥 어떤 생명으로서 제일 궁금한 게 제 진심이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근데 그 중에 사람이 제일 또 신기하고 그 다음 자연이 그 다음 신기한 것 같은데 저한테는 그래서 그거에 기저가 정서가 기본적으로 있고 그래서 이제 사람의 스토리 같은 거 보면은 뭐 온갖 그것도 풍경이잖아요. 사람의 어떤 사람이 제일 웃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인간사를 멀리서 보면 사실 이 사람이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무슨 사건이 있는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제 TV를 보면은 뭐 이렇게 어떤 생생정보통 같은 방송이 있고 그것이 알고 싶다 같은 방송이 있고 다큐멘터리가 있고 그러니까 이게 같은 세계를 바라보는 시선이 굉장히 성격이 다르잖아요. 어떤 건 너무 세상이 무서워 보이고 어떤 거는 그냥 뭐랄까 6시 내 고향 같은 거는 또 어떤 그 문화 안에서 되게 편안한 마음이 드는 그 정서가 있고 근데 결국은 그 정서 안에서도 우리는 병들고 죽는 거는 엄연한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 여러 층위의 그 정서들이 이 세계에는 존재하는데 우리가 감각이 있으니까 그 개를 이거 무섭다 뭐 어쩌다 근데 세계는 그냥 우주처럼 무심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거창한 얘기인데 제 작업하고 이게 무슨 상관인지 저도 잘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 마음속에 그림에 대한 혹은 인간으로서 그냥 제가 인간이니까는 살면서 가장 궁금하고 이야기하고 싶은 게 결국은 말을 하게 되거든요. 그림을 통해서. 그래서 그게 남과 다른 부분이라면 그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 층위 중에서 예. 예를 들어 평범한 저 같은 사람은 약간 표면을 잘 본다면 작가님 약간 그 너머를 보고 싶어 하시는 어떤 아니, 그거는- 욕망이 계속 있으신 거잖아요. 제가 예. 근데 그거 뭐 이게 제가 뭐 대단하진 않거든요. 사실은 네. 제가 잘 알아요. 그러니까 좀 민감해요. 민감해서 피곤하게 사는 거죠. 근데 그런 거를 잘 볼 때가 있더라고요. 약간 무당이 그런 거 잘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잘못 풀렸으면 무당이 될 수도 있는 것처럼 네. 민감한 사람이 예술가인 거 무당이랑 예술가는 전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민감하게 뭐가 보이는 거죠. 근데 보이는데 진실에 대한 거를 이야기는 못 하는 것 같아요. 인간 주제에. 그래서 그냥 입장을 밝히는 정도인 것 같고 궁금한 거를 그림을 통해서 표현하시고 네. 입장을 그냥 이야기하는 말이죠. 말을 하는 거고 보는 사람들이 그림이라는 건 들여다 봤을 때 그 사람의 이렇게 인사이드를 이렇게 약간 들춰볼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화면으로 네. 해주는 약간 기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요즘에 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화면이라는 게 옛날에는 저도 그림이 말이 돼야 되는 줄 알았어요. 더 강력한 말이나 메시지 혹은 선동 혹은 주장 그리고 뭐 비판 이런 거가 더 세야 된다고 학교에서 배운 것 같거든요. 네. 저희 다닐 때는 그게 좀 셌거든요. 학교에서 그 말이 없는 그림에 대해서는 좀 폄훼하는. 근데
지금은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냥 화면이 제일 큰 힘인 것 같아요. 화면의 상태. 그러니까는 이만큼의 빨간색과 이만큼의 노란색이 요렇게 저렇게 있고 선이 요렇게 지나간다. 그림에서 그게 주는 힘이 그림의 힘의 어떤 사실은 코어가 아닌가라는 약간 마티스적인 그 생각인데요. 이미지가 주는 힘이 말씀하시는 그게 거예요? 예, 그거를 엮지 않고서 말할 때 좀 근데 제 생각입니다. 예, 제가 좀 더 그쪽에 흥미가 생겨서 그럴 수도 있고 요새는 그런 생각이 더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말이 아니고 이 제 육체 안에서 일어난 감각을 이 물질에다가 이렇게 대체를 해놓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그 대체된 그 화면의 설득력이 그림의 설득력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네. 최근에 좀 생각이 바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더 직관적인 거를 원하고 감각적인 거를 원하고 있고요. 지금 논리적인 거보다. 그리고 그냥 이거를 어떻게 그렸어요? 막 물어보면은 사실 진실의 답은 그냥 되는 대로 이렇게 느낌 가는 대로 했어요. 이게 다예요. 이 진실의 답은 지금. 그래서 요새는 더 그렇게 하려고 네. 하는데 제가 답을 했나요? 네, 답 질문? 아까 네. 잘 해주셨습니다. 네, 네. 이면을 보고 싶으시다. 그렇죠? 작가님이 이희준 작가님은 늘 항상 핸드폰으로 일상을 찍는 걸 좋아하신다고 하셨고, 네, 네. 저도 저는 뭐가 좀 보였으면 좋겠는데 그냥 너무 현실만 계속 보고 있고요. 근데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본 것에서 어떻게 하면은 좀 이야기가 지속될 수 있을지 계속 고민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는데 이 그림이 그냥 제가 그려놓은 어떤 상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봄으로 인해서 관객분들도 계속 본인의 사유와 이야기들을 얹어가면서 계속 상상할 수 있는 어떤 매개체가 됐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이 가능하게 만드는 어떤 요소 중에 하나가 그 추상이라는 요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상의 공간 속에서도 굉장히 좀 어떤 추상적인 요소들을 조금 많이 찾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오늘 이 건물 들어오면서도 지금 이 벽면 저희 둘러싸고 있는 되게 깨진 콘크리트의 구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제가 최근에 약간 우주라든지 원자라든지 이런 것들에 조금 관심이 생겨가지고 오히려 그런 관심을 갖고 지금 여기 천장을 보니까 되게 약간 우주에 별이 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갖고 아까도 이렇게 오면서 좀 사진으로 찍어놨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험들이 저는 그냥 자연스럽게 작업으로 나오게 되고 저의 이 경험을 뭔가 캔버스에 이렇게 옮겨가면서 뭐 작품 제목이라든지 조금 뭐 이렇게 유추할 수 있을 정도로의 어떤 액션을 캔버스에 담게 되는 것 같고 그것들이 이제 저희 각각의 세계들이 다 있잖아요. 개인마다 그 분들이 이렇게 보셨을 때 뭐 가까워 뭔가 자신만의 이야기를 조금 더 덧대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네 그렇게 해서 네,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작가님 두 분이 저는 처음 만나기 전에는 그냥 되게 평범하게 회화 작업을 하시는 작가님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막상 인터뷰를 해보니까 작가님들만의 작품을 제작하는 방식이 되게 독특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문성식 작가님은 되게 유화를 두껍게 바르셔가지고 막 스크래치 기법도 하시고 이희준 작가님은 뭔가 보시면 저 종이 자르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른 종이를 캔버스에 올리시고 일반 붓을 쓰시는 게 아니고 저 지금 그림에 보이시듯이 넓은 저 뭐라고 하죠? 저 스키즈를 좀 더 허접한 도구입니다. 스키즈에 막 물감을 이렇게 바르셔가지고 이렇게 돌려서 원을 만들기도 하시고 저 두 분만의 그 나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표현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방식을 어떻게 생각해 내셨는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저런 작업 과정을 갖게 되셨는지 궁금해요. 저는 제일 처음에는 이제 연필로 그냥 아주 기본적으로 긋는 거를 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세밀한 페인팅을 중간에 좀 하던 시절이 네. 있었는데, 그거는 그냥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의 옛날 그림이나 뭐 페르시아 페인팅 같이 좀 아주 디테일이 살아있는 그런 그림에 좀 매료돼서 그거를 좀 제가 이렇게 재해석해가지고 만들었던 기법을 한 적이 있었고, 다 이제 20대 때 했던 작업인데 요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이게 내 스타일인가 이게 내 스타일인가 막 이런 시기였던 것 같거든요. 그러다가 지금 하는 거는 거의 다 긁는 거예요. 칼이나 연필이나 그어서 하는 게 지금 모든 작업의 에센스처럼 있어요. 근데 그게 뭐 이것도 변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게 이제 제 아우성이니까 아우성이고 그 아우성을 훨씬 더 뭐랄까 제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리는 과정이 프로세서가 너무 쉬우면 그림을 볼 때도 그 쉬운 느낌이 전달이 되고, 뭐 굉장히 힘든 재료를 막 이렇게 하면은 그 보는 사람이 또 그 힘듦의 그 에너지를 받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아우성을 좀 결국은 표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주 옛날에 태고적 인간의 그리기에 대한 저와 연결돼 있음을 추구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베이직인 그 긋는 거, 긁어서 하는 게 제 지금의 방법론의 핵심인 것 같아요. 약간 예전에 약간 예를 들어 선사시대 벽에 그렇죠. 벽화를 그리듯이. 네, 그렇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인상은 항상 네. 강하게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그 옛날에 원시인이 그림을 그리는 그 어떤 식으로 그렸을까. 근데 뭐 꼬챙이로 바닥에다가 아마 최초의 인간이 뭔가를 했을 것 같은데요. 이제 그거랑 저랑 계속 아마 미래에도요, 선이라는 그 엘레멘트는 계속 인간과 함께 갈 건데, 그거를 지금의 이제 좀 시대적인 거랑 제가 어떻게 좀 더 잘 엮어야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좀 아직 좀 더 뭔가 좀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많습니다. 예. 네. 아니 근데 저기 지금 저 화면에서 위쪽에 있는 작품을 네. 보시면은 저게 정말 최근작인데 사진상에서 잘 안 보이는데 저게 진짜 그 굴곡이 되게 느껴지고 네. 그러니까 울퉁불퉁한 것들이 느껴지고 예. 저 작은 작품들이 여러 개 놓고 봤을 때도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네. 저거 좀 몇 년 몇 년 된 거예요? 3년 정도 아, 그래요? 됐거든요. 근데 아, 저거 좀 최신작 아니었구나. 지금 또 마음에 안 들죠. 아, 그래요? 그러니까 더 엉겼으면 좋겠는 게 지금 또 더 생각이에요. 예. 물감이랑 아, 흑연이랑 네. 엉겼으면 그래서 요즘은 좀 더 추상적으로 하고 있어요. 더 형태가 좀 네. 부서지고 또 동적인 선이 더 네, 많은. 네. 아. 그래서 근데 계속 불만이 생기거든요. 어떤 시절에 그리면은 예, 그렇게 합니다. 네. 예, 불만이 생기면 불만을 해결하고 또 불만이 생기면 또 음. 해결하고 이렇게. 네. 네. 이희준 작가님도 약간 비슷한 과정이셨을 것 같은데 뭔가 불만을 해결하는 과정을 어, 개선하시면서 네, 뭐 저도 항상 이제 사실 작가들이 그림을 자기가 그려놓고 뭐 한순간은 되게 만족스러울 수도 있지만 또 지나가다 보면은 그게 또 거기서 이제 어떤 질문이라든지 뭐 불만족하는 게 뭔가 생겨야지 또 새로운 단계로 넘어가기도 해가지고 그 단계는 항상 이렇게 그래프 곡선처럼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어느 순간에 굉장히 옛날 그림을 다시 놓고 보면은 또 오히려 저 때가 더 좋았는데 약간 이랬을 때도 있어가지고 내가 그 그림을 지금 보고 있는 나의 상태 혹은 그 상황 이런 것들 때문에라도 많이 조금 좌지우지 되는 것 같고요. 제 방법론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뭐 이미지가 있고 그 위에 이제
이렇게 스케즈라고 하기도 좀 애매한 어떤 도구를 이제 제가 만들어서 이제 쓰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저렇게 이렇게 뭔가 쓱 한 번에 이렇게 넘기는 제스처라든지 그런 것들이 제가 학생 때 이제 뭐 아르바이트 쫓아다니면서 뭐 아무래도 미대를 다니다 보니까 뭐 인테리어 쪽으로 빠지는 친구들도 많고 벽화 쪽으로 빠지는 친구들도 많고 막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제 선배들 쫓아다니면서 이제 저희는 뭐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제 뒤에서 이제 숙련된 그 작업자 선생님들 하시는 거 보면서 막 이렇게 실 하나 내려가지고 수직을 잡는다든지 뭐 이렇게 먹줄을 튀겨가지고 그 선을 쫙 이렇게 수평을 맞춘다든지 그게 너무 충격적이었던 거예요. 되게 단순한 도구로 이렇게 큰 일들을 뚝딱뚝딱 해내시는 모습들이 그런 경험들이 이제 최근 이제 작업하면서도 많이 조금 생각이 나면서 올라오는 것 같고요. 저 스스로도 약간 이렇게 DIY로 뭔가 이렇게 하는 것도 좋아하기도 하고 해가지고 마치 그 화면이 어떤 주어진 공간 속에서 제가 한 명의 어떤 작업자처럼 건축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이렇게 뭔가 증축하듯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진짜 그때 작가님과 인터뷰 했을 때 도끼다시라는 말을 그때 저는 처음 들었었는데 그 도끼다시 타일을 직접 캔버스에 옮겨서 그림을 그리시지 않으셨나요? 아, 네. 약간 그래서 항상 저는 이제 그 회화라는 매체의 조건 이런 거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이제 쭉 캔버스에다 그려다 보니까 뭔가 어느 날 순간에는 정말 그 도끼다시 타일을 이제 의지로 같은 데 가면 또 구할 수 있거든요. 그 도끼다시 타일 위에 제가 또 해보고 싶었던 어떤 조형들을 올려보면 어떨까 해서 그 실제 타일을 가져다가 작업을 한 적도 네. 있었죠. 그런 소재를 변화를 주셨던 게 되게 저는 재밌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도끼다시 타일에도 막 해보고 어떤 그런 약간 고통의 순간들이 있어서 너무 무겁지 않았나? 네 맞아요 한 10몇 킬로 되시는데 그 맞습니다 되게 무겁습니다 그래갖고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 이제 뭔가 사진을 이용한다든지 그런 결과까지 네. 나오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그래서 제가 이번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작가님들하고 했던 인터뷰를 다시 좀 뒤져봤어요. 그때 마크테토 씨랑 했던 인터뷰를. 근데 이제 작가님들께서 어떤 풍경을 자기만의 것으로 만드시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두 분이 되게 비슷한 어떤 지향점이 있으셨구나라는 걸 이번에 이걸 준비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지금 문성식 작가님의 이야기인데 제가 요약하자면은 평소에 정선을 뭐지 박연폭포 작품을 좋아하는데 너무 멋져서 그 실제 박연폭포 사진을 찾아봤더니 생각보다 너무 초라하더라. 그래서 정선이 그 그림을 그렸을 때 어떤 마음을 그렸을지를 깨달으셨고 스스로도 이제 그런 뭐 어떤 그걸 대상 그대로 그린다기보다는 마음을 따라가고 싶다라고 얘기하셨던 거예요. 근데 다음 이희준 작가님 이야기를 또 들어보자면 작가님이 뭐 여행하고 돌아와서 그거 뭐 느낀 것을 표현하고 싶었는데 기억이 희미해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더라. 그래서 그 풍경 사진을 또 그대로 그리려고 하셨다가 근데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셨고 최근에는 차라리 그런 거 대신에 이제 이미지를 캔버스에 노출시키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뭘 따라 그리는 대신 내가 그 위에 무언가 새로 올려보자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두 말씀이 궁극적으로는 되게 같은 얘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저 사진들도 막 저를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얘기 잠깐 해주세요. 저 관련해서. 네. 네. 그 경선 박영포포는 뭐 다들 좋아하실 것 같고 인왕제색도 마찬가지. 뭐랄까요? 그러니까 정선은 뭐 우리나라에 너무 훌륭한 화가여가지고 다 좋아할 텐데 어릴 때 잘 안 보였거든요. 그 그림이. 그러니까 뭐가 좋은지 모르겠었고 왜 진경산수라고 하는지도 잘 뭐 하나도 다 진경산수 아니야 이랬었죠. 근데 진짜 보고 경험한 다음에 그린 그림이라고 이해를 했고 뭐랄까요? 그러니까는 해석이 그 정선의 어떤 풍경 대상을 보고 해석해낸 것이 너무 뭐랄까요? 이렇게 호방하면서도 리듬감 있고
그리고 단순하면서 현대적인 그런 걸 느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동양화는 사실 장르로 따지고 보면 이제 드로잉이잖아요. 이게 검은색 먹으로 하는 드로잉인데 그 먹의 베리에이션이 너무 뭐랄까 깊고 다양하고 저 검은색 하나로 저런 화면을 만들어내고 근데 그 모티브가 생각보다 멀멀해요. 풍경이. 근데 정선의 모든 풍경들을 찾을 수 있는 거 찾아봤는데 대부분 멀멀해요. 그러니까 저런 해석이 잘 안 나오는. 그러니까 외국 풍경들 가면 되게 막 멋있 그런 데 많잖아요. 뭐 요세미티도 그렇고. 근데 우리나라 풍경이 보면은 이렇게 좀 잔잔하고 금강산 그린 것도 뭐랄까요? 그러니까 너무 자기화가 너무 많이 된 거죠. 예, 그래서 왜곡이 많이 됐다. 네, 왜곡. 그러니까 비약이 너무 많은 거예요. 비약이. 근데 그 비약이 이제 궁극적으로 좋은 비약이 된 거고 생략과 비약이 너무 많고 물줄기도 저렇게 엄청 바보같이 그려놨잖아요. 이렇게 아이가 이거 폭포야 이렇게 그린 것처럼. 근데 실제로 절대 그렇게 안 생겼거든요. 근데 저는 저기 사실 우리나라에서 배운 미술 교육을 전제로 저 폭포에 가서 우리가 그림을 그리면 저런 해석을 해낼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 때는 다른 교육법이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보면서 엄청 배우죠. 제가 무궁무진하구나 지금도요. 되게 뭐랄까 저한테는 보물 창고 같은 거고 이것도 그렇고 조선 미나 같은 것도 보물 창고인데 한번 다 따라 그려보고 싶어요. 저 정선 그림을 다 하나씩 제 나름대로. 그래서 그 정도로 뭐랄까 그 이유가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저희 또래는 전부 다 소멸 열심히 하고 들어갔거든요. 대학교 지금도 사실 모든 주요 대학에서 그 잘 그리는 거를 테스팅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저도 되게 많이 훈련하고 학교를 간 사람이고 너무 불리한 거예요. 저렇게 하기가. 그러니까 너무 정상적으로 보여요. 대상들이. 그래서 그거에서 계속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저는 구상을 그리니까 이준 작가님은 이제 완전 추상이기 때문에 좀 다른 방식일 것 같은데 실제가 간섭하는 것이 저를 계속 괴롭히고 있거든요. 지금도 너무 정상적으로 보이는 게. 그래서 그런 거에 이제 힌트를 찾게 해줬고 그래서 그걸로 깨달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해석이 충만한 그림이 독자적이고 또 동시대성도 담보할 수 있고 또 유니크하고 개인적이고 그럴 수 있구나라는 결론을 저런 그림들을 보면서 제가 깨달았죠. 저 4개 작품은 네. 박여포를 모티브로? 예. 더 잘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더 해보고 싶어요. 다른 토항성 폭포인가 그 설악산에 있는 새로 개방된 이거 보고서 사실은 그냥 한번 해볼까 하면서 폭포를 땅하고 물을 그린 건데 그게 그림이 될 수 있고 추상적인 어떤 그러니까 물하고 땅이잖아요. 땅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옛날 같으면 이게 대상이 될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뭘 그려도 다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태로 점점 가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근데 저게 3년 전에 그린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은 좀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뭐 잘 개선된 작품들을 작업하고 계시는 중이세요 혹시? 네, 좀 하고 있죠. 그러니까 재료적으로 좀 플랫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레이어라든지 그리고 해석이 더 형태적 해석이 더 단조로운 거를 지향하고 요즘에 있어요. 약간 추상 쪽으로 좀 그건 아니에요. 대상이 항상 있긴 한데 그 대상의 모습이 제 마음에
필터링을 더 네. 심하게 거쳐가지고 좀 더 왜곡과 음. 증폭이 더 많은 상태를 추구합니다. 근데 네. 그 추구할 때 항상 저 사람 그림을 정선 그림을 많이 떠올려요. 그 예시로 너무 저한테 방향성을 정확히 주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예, 뭐 참 너무 좋아합니다. 그리고 네. 그 추사의 글씨 네. 같은 거 그거 정말 기가 막히는 그런 거 지향하죠. 근데 제가 그만큼의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는 대로 해볼 것 같긴 한데 다음 개인전에 볼 수 있나요? 그쵸. 다음 전시 때 그거를 보여 좀 텍스처가 많이 네. 재료도 좀 바뀌고 그런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불만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네. 하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그럼 네. 우선 다음 개인전을 한번 기대해 네, 보겠습니다. 좀 걸립니다. 시간이 이제 좀 모으기 시작했어요. 예. 이희준 작가님도 저기 사진에 보이시는 게 지난 개인전에 약간 작품을 약간 입체적으로 작게 만들어 놓으신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약간 저 말씀을 약간 형상화한 작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저 사진을 썼는데 제가 제대로 썼나요? 네. 그러니까 어, 어디부터 얘기를 해야 되죠? 나만의 풍경으로 만드는 법을 제가 인터뷰에서 따왔으니 네. 뭔가 그러니까 나만의 사실 방금 이제 음. 문성익 작가님이 말씀하신 문제에서도 그렇고 결국 그 회화 약간 재현의 문제도 이렇게 다뤄져 있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회화가 재현의 방식에서 이제는 재현이 아닌 어떤 뭐 방금 말씀하신 어떤 마음을 담아낸다든지 그 위에 제가 뭔가 구축하고 싶은 세계를 구축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현대 회화는 더 확장하는 방식을 찾아내가고 있는 것 같고요. 가끔 이제 저는 그림을 그리다가 보면은 더 이상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조용히 없는 것 같은데 하는 순간들이 툭툭 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그렇다면 얘네들을 한번 다시 쪼개가지고 입체 형상으로 만들어봤을 때 이 대상을 뭔가 회화도 그렇고 이 대상도 그렇고 우리가 어떤 그림을 감상하거나 조각을 감상할 때 어떤 보는 방식 자체가 굉장히 다르잖아요. 입체와 평면을 보는 방식 자체가. 근데 평면이 이제 조각이 되어갖고 입체가 되었을 때 그거를 평면을 바라보는 습관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은 조각을 바라보는 습관으로 볼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사실 정답은 없지만 그냥 그런 기회를 갖자라는 취지였던 것 같아요. 그런 의식을 갖자.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습관적으로 어떤 대상을 보고 요건 요거야 하고 그냥 딱 끝내는 게 아니라 이거를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도 볼 수 있고 그리고 그런 나의 태도와 생각이 멈춰 있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제가 그림을 그리면서 데드엔드를 만날 때마다 조금씩 방법을 변형시켜 가면서 동굴을 조금씩 더 뚫어 나가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저 질문은 저 사진을 제가 쓴 이유는 이제 저 작품들이 결국에는 그 작품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만나서도 새로운 세상이 열리잖아요. 그래서 저희 매거진에서는 마크 테토라는 인물이 저 작품들을 만나고 정말 그의 마음 속으로 작품이 들어왔을 때 이제 우리 인터뷰를 하러 가는 거고 그 인터뷰를 통해서 또 새로운 이야기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작가님들은 그 자신의 작품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 어떤 기분이 드시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 뭐 관객이라든지 뭐 컬렉터라든지 그런 분들께서 내 작품을 어떻게 봐주었으면 좋겠다, 내 작품이 어떻게 다가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 얘기를 마지막으로 하고 질문을 이제 받아볼게요. 네. 옛날에는 좀 어릴 때는 좀 그림이 좀 전문가들끼리 하는 그런 거라고 좀 오만하게 좀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새 많이 겸손해졌나 봐요. 제가 그 눈이 있으면 다 볼 수 있는 어떤 거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반고 그림 보면서 그런 생각이 자꾸 빠져요. 뭐 모네 수련이나 뭐 이런 그림도 마찬가지고
그냥 눈만 있으면은 내가 공부를 안 해도 혹은 뭐 내가 어떤 형편이어도 상관없는 오직 눈만 있으면 내가 그 물질과 그 비주얼의 상태를 감상할 수 있는 특히나 자연은 더 그렇잖아요. 자연을 그린 거는. 근데 방구 그림이 제일 저는 신기한 게 너무 시시한 거를 많이 그렸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시시한 거, 정말 뭐 그냥 책이 이렇게 놓여져 있는 거, 널브러져 있는 거. 근데 하나하나 어떻게 이렇게 뭐랄까 지루하지가 않을까. 이 스트로크와 색깔과 그리고 물감끼리의 엉김 같은 게 그래서 쾌활해요. 그 화면 앞에 쓰면. 그거에서 원래 대학교 가자마자는 방고를 무시하거든요. 왜요? 왜? 그러니까 너무 흔하잖아요. 아. 모네도 그렇고 좀 요새는 누굴 얘기해야 더 좀 대단해 보이는지 저희 때는 베이컨 좋아한다 그러면 좀 대단한 느낌 그런 시기였는데 인상파를 얘기하면 왠지 좀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근데 저도 그래 방고는 다 비전문가도 좋아하는 건데 그런 시기였는데 그런 이제 아까 말씀드린 아무나 봤을 때 그런 감을 느낄 수 있는 거를 전 방고가 가장 그런 것 같거든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는 정말 전 세계인이 다 많이 알고 눈만 있으면 몰라도 그냥 글쎄 유명해서 좋을 수도 있는데요. 모나리자도 유명하니까 좋잖아요. 근데 그냥 그 그림이 뭐가 따뜻하고 인간에게 좋은 포지티브한 뭔가 메시지와 에너지를 주는 거가 이런 말을 제가요 옛날에는 창피해서 못했거든요. 에너지를 준다 이런 말. 근데 그게 사실인 것 같아요. 점점 생각하면 할수록. 그러니까 근데 인간에게 긍정적인 포지티브한 것을 준다는 게 되게 의미 있는 일인 것 같다는 생각 그런 게 많이 들죠. 그래서 제가 거기에 도달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거에 애를 써보겠다라는 생각을 하죠. 예. 그렇습니다. 네. 좋은 말씀이었어요. 쑥스러워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은. 이희준 작가님은 어떻게 작품이 독자들에게 다가가길? 최근에 이제 개인전을 하고 그 작품들을 조금 발표를 했었는데 그 중에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그 작품 제목이 뭐 유토피아였는데 이게 왜 유토피아였느냐라고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답을 하기 전에 뭐 생각하시는 게 있냐고 먼저 이제 되물어가지고 그분이 이제 본인의 생각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한 거랑은 굉장히 달랐지만 뭔가 저 관객이 한 분이 이 작품을 보고 궁금증이 생겨서 뭔가 자신의 어떤 생각과 이야기를 저한테 전달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뭔가 그 순간 이 작품은 됐다. 그냥 너는 너의 길을 살고 있구나. 약간 이렇게 느끼는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제가 너무 나서서 제 작품에 대한 설명을 많이 드리거나 그러니까 제 작품에 등장하는 공간들이 어딘지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저는 웬만하면은 잘 대답을 안 드리고 오히려 그냥 조금 더 상상하실 수 있게 이렇게 기회를 넘기는 편이에요. 그래갖고 네 그런 경험이 최근에 있었는데 그걸 보니까 뭔가 저 작품은 계속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있구나 해서 마음이 조금 좋았습니다. 네, 두 분 다 좋은 말씀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오랫동안 저는 사실 이번 토크를 생각하면서 우리 셋이 되게 수다를 재밌게 떨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이게 차례대로 진지한 말을 계속 번갈아가면서 하게 될 줄은 저는 살짝 몰랐지만 그래도 저는 재밌었는데 다른 분들은 어떠셨는지 궁금하고요. 우선은 작가님들 워낙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모이셨을 테니까 질문을 좀 받아보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오늘 얘기했는데 이거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었다거나
질문 좀 해주세요. 정말 가벼운 질문도 네. 환영합니다. 하나만 해주세요. 아, 안녕하세요. 너무 재밌게 들었고요. 이거는 진짜 가벼운 질문인데, 그냥 하루에 작업량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생각했을 때 예술가들은 뭔가 자유분방하게 작업을 하실 것 같다는 그런 네, 생각이 있는데 실제로 어떠신지 좀 궁금합니다. 아까 밑에서 얘기했는데, 잠깐 네.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작업실이랑 집이랑 가까운 데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1살짜리 아기 키우고 있어가지고 오전에 10시 정도 작업실 가서요. 커피 사서 가서 하다가 점심 먹으러 집에 가서 아기 돌보고 좀 놀다가 또 작업실에 가서, 그러니까 작업실하고 집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중간에 목욕탕도 가고 운동도 가고 그러면서 한 저녁 좀 늦게까지 그 동네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예. 그 마르는 시간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좀 사실은 작업에 집착돼서 살고 있긴 해요. 그러니까 계속 작업 뭐 이렇게 뭐 발라놓고 그 다음 거 뭐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집에 가서 밥도 먹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그래서 되게 재미없게 살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래서 계속 문제라고 맨날 생각하면서 이게 좀 루틴을 좀 상쾌하게 좀 바꿔야겠다 이런 생각을 요새 하고 있습니다. 예.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사는 공간이랑 작업실이랑 차로 왕복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매일 통근을 하고 있고요. 예전에는 작업실에서 산 적들도 많고 작업 시간을 굳이 뭐 재지도 않고 그냥 눈 뜨면 바로 시작해갖고 자기 전까지 하다가 뭐 그런 적도 많았는데, 최근에 이제 저도 가족이 생기면서 그걸 저는 오히려 좀 구분했어요. 그래갖고 몇 시까지 딱 도착해서 몇 시까지 하고 집에 와서는 집안일을 하고 이런 식으로 조금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약간 덧붙이자면은 저 지금 깜짝 놀랐는데 이희준 작가님 그 집에서 작업실까지 왕복 3시간이신데 혹시 여러분들 인스타그램 하시면은 얘기해도 돼요? 집밥 보글보글이라는 계정이 있어요. 이희준 작가님의 서브 계정인데 저는 처음에 그 계정을 보고 이희준 작가님이 결혼을 잘하셔가지고 아내분이 진짜 매일 맛있는 거 해주시는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 하루에 8시간 작업하고 3시간 왕복하시면서 집에 가서 매일 그렇게 요리를 하시는 거잖아요. 진짜 대단하시다. 그냥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나중에 집밥 보글보글 한번 들어가 보세요. 네, 저기 뒤에. 안녕하세요. 두 작가 두 분 모두 올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올해 뭐 남은 11월이랑 12월 동안의 활동 계획 같은 게 있는지, 그리고 내년에 2024년인데 재미난 거 뭐 온라인 돼 있는 게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올해는 그 덴버 미술관에서 뭐 저기 한국의 그 분청사기 도자기 관련한 한국 미학계 관련된 전시, 제가 정확하게 월을 잘 모르겠는데 한 10월인가 하여튼 가을에 10월이요? 내년? 올해요. 올해. 네, 10월에? 덴버. 이미 하셨다고요? 네,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제가 달을 정확하게 모르겠고, 올해 남은 계획을 여쭤봤던 것 같은데. 그 개인 전시에 대한 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포함해서 네. 예, 그거 지금 전시 중이고, 중이고, 예, 2년 동안 해요. 네. 되게 오랫동안. 그래서 그렇고 내년은 주택에는 이제 전시한 지 이제 한 1년 좀 넘어 2년 가까워지고 있는데요. 이제 그러니까 뭐 할 수 없이
이 전시 끝나고 나면 이렇게 막 카운터가 돼요. 1년, 2년 제 마음속에서 또 뭐 새로운 거 막 보여줘야 될 텐데 막 그런 압박도 있고 그래서 신작을 조금 올해 여름부터 이제 또 좀 새로 테스팅도 하고 모으고 있는 거가 제일 주되게 하는 일이고 그리고 내년에 이제 전시가 조금 있습니다. 예, 뭐 베니스 간지 30주년 된 그런 뭐 전시 기획하고 있는 거 있어서 그거 4월에 있고요. 그리고 동양화에 관련된 전시 아마 화이트 블럭이라는 데서 연작 전시인데 그거 저도 제 그림에 또 좀 약간 그런 성향이 있어가지고 그거 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개인전 준비 계속 내년 한 2년 정도 열심히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저는 당장 내일부터 시작하는 오픈 스튜디오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립미술관 난지 창작 스튜디오에서 내일부터 3일 동안 오픈 스튜디오를 해서 이제 오시면 저와 제 작업을 또 만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2월에 아르코 미술관에서 그 50주년 기념 전시에 어떻게 참여를 하게 됐는데 그 전시는 그 아르코 미술관에서 전시하셨던 원로 작가님이 뭐 대화 혹은 같이 전시해 보고 싶은 젊은 작가 한 명씩을 이렇게 매칭해 갖고 하는 전시인데 정말 처음 뵙는 어떤 작가님이 조숙진 작가님이라고 그분이 초대를 해주셔서 네 그거과 관련된 작업들을 준비하고 있고요. 네 2024년은 아직 딱히 전시 계획은 없는데 좀 뭔가 제 작업을 더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네. 또 혹시 궁금하신 게 있을까요? 네, 전 아까 문성식 작가님이 얘기해 주셨던 화면의 힘이라는 이야기가 인상 깊었는데요. 저도 잠시 그림을 배웠던 시절에 이제 그 두 가지 파로 나뉘었던 것 같아요. 교수님들이 하시는 이야기들이 뭐 한쪽에서는 그림의 어떤 개념과 의미가 없으면 그 그림은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시고 또 한쪽에서는 뭐 사실 추상 화가들 잘 모를 걸 약간 그런 분들도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림은 그냥 아름답게만 해도 충분하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두 작가님이 아까 문서희 작가님도 얘기해 주시긴 했지만 어떤 그림이 어떤 개념을 항상 지녀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그런 즉흥성이 담겨 있는 그림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구상과 추상을 하고 계시니까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구상화 대표는 문성신 작가님? 그러니까 세상에 여러 화가들이 존재하잖아요. 그리고 여러 문화권의 그림도 있고, 그러니까 약간 그냥 제 느낌적 느낌이거든요. 그냥 저 약간 제 느낌을 믿기로 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정말 아름다운 거는 정말 아름다운 거에 힘이 있고 그리고 처음 한 거 있잖아요. 개념 아까 개념이 중요하다 뭐 처음 한 것도 당연히 저는 역사적으로 의미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이제 이러기만 해야 돼라는 당연히 주장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일단 이 비주얼만 관심이 엄청 지대한 사람도 아니거든요, 저는. 근데 양속성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화면의 모습, 상태 그런 것도 있고, 근데 걔가 그 상태가 목적성이 항상 그림에는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느낌을 만들기 위해서 요래야 돼 같은 봉사를 해야지 그 느낌을 만들어내는 게 그림이고 그래야 퀄리티가 좋은 그림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무목적적 비주얼 아름다움 같은 거는 모르겠어요. 그 존재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두 가지 양면이 다 있는 거고 저는 그쪽을 좀 더 추구하기로 일단 한 것인 거고 근데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저도 그 아까 말씀하신 그런 이슈에서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제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된 이유가 이렇게 터키에 가면 모스크에 이렇게 막 그 패턴 양식 굉장히 아름다운 거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그림인데 일종의 장식이고 그림인데 저는 그것도 너무 감동적이었거든요. 엄청나게 너무 크고 많으니까. 근데 크고 많은 것만 해도 사실은 감동을 받거든요. 바다가 물이 많아가지고 감동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다 저렇다 저는 완전한 게 이거는 옳고 이런 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서구 미술 그 레파토리에서는 그 블루 모스크 같은 데 있는 그런 패턴이 사실 끼어들 수가 없죠. 그리고 근데 세상에는 인도에서도 그림 그렸고 벽화도 있고 조선에서도 당연히 그림이 있고 중국 그림 뭐 온갖 문화에 다 그림이 있거든요. 아프리카 그림부터. 근데 편입되어서 컨텍스트 만들 수는 없지만 분명히 그 아름다움도 있고 뭐 그 사회 안에서의 기능성도 있고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어떻게 될지 잘 그러니까 말하자면 세상이 하나로 묶이기도 했는데 세상이 또 소 커뮤니티로 또 뭉치기도 하는 세상인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약자가 힘이 발언권이 세지면서 우리나라가 지금 그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이 지금 얼마나 힙한데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은 옷 스타일이 좀 특이한 것 같거든요. 요즘에 그러니까 모던하면서도 약간 다른 나라의 그 복장하고 좀 다른 느낌이 저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만의 그 특색, 약간 한복을 양화한 느낌도 있고 이제 이런 상태가 됐기 때문에 그거를 막 이렇게 그러니까 막 목소리가 세진 거기도 하고 근데 조선 그림도 서구 미술사에 편입이 안 되잖아요. 이방 그림으로.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것도 하고 싶은 거죠. 만약에 우리나라가 지배를 안 받고 그냥 온당한 나라였으면 조선 미학이 어떤 식으로 디벨롭이 돼서 현재에 이르렀는가 되게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똑같 길을 잃었네요. 제가 무슨 얘기를 막 했죠? 아름다움인가 개념인가. 그 저는 요새 그렇다는 것이고 그 부분은 되게 좀 복잡 미묘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결론을 내리지 못한 부분도 있고 계속 이렇게 지켜보면서 생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 정답을 내리긴 굉장히 어려운 이슈일 것 같은데 이희준 작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실 뭔가 이상적인 작품 혹은 그림이 있다면 개념과 아름다움이 동시에 정말 충족돼가지고 어떤 메시지도 전하면서도 어떤 그 아름다움의 어떤 감동도 전하면 가장 좋긴 하겠지만 사실 그런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거는 뭐 작업하시는 분들 혹은 보시는 분들도 다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어떤 시각적인 어떤 자극이라든지 효과 같은 거를 제 작업을 보고 많이 느끼실 것 같은데 사실 저 자체로서도 그걸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어떤 시각적인 자극이라든지 언어가 관객들의 어떤 시선을 끌어들이는 요소라고도 생각을 하는데 근데 사실 그 이전에 이 작업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어떤 작업의 개념이라든지 방법론이 저한테 설득이 되지 않으면은 굉장히 작업을 지속하는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제가 어떤 행위를 해놓고도 내가 이걸 왜 했지? 그리고 이게 과연 합당한 작업인가, 혹은 논리인가, 생각인가라는 생각이 스스로 의심이 너무 크게 드니까 제가 이걸 하는 어떤 이유라든지 이것이 갖는 의미 혹은 앞으로의 가치, 그다음에 방법
작업론적인 것들이 정립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작업을 계속하니까 그 작업들을 제가 못 지켜보게 되는 상태가 돼가지고 오히려 그 작업의 개념이라든지 방법론이 조금 더 저한테 정착이 된 이후부터는 제가 마음껏 뭔가 제 표현을 더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됐던 것 같습니다. 흥미로운 답변. 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은 더 이상이 없고 마치면 될까요? 네. 마치면 되겠죠, 이제? 네. 끝내요, 이제. 시간 지났죠, 이제. 네. 네, 그럼 이제 질문 없으신 걸로 알고 이제 토크는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작가님들과 재미있는 자리에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긴 시간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